네, 논란을 딛고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자 예상대로 북한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보셨을 텐데 사드 배치 찬반 논란이 팽팽했지만 결국 한미 양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정말로 잘된 조치라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런다면 북한이 자꾸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겁박을 하고 또 미국도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춰야 북한의 그 협박에서 벗어나서 또 북한과 그 비핵화 협상을 하기도 유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네. 사드 배치는 굉장히 잘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요. 그 사드가 일단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사드는 고고도 종말 단계 요격용 미사일입니다. 예. 이거는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고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해발 40km부터 고도 150km까지 이 높은 그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게 되는데 왜 이 고고도 미사일이 중요하냐면 이 대기권으로 미사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갈밭에 트럭이 가듯이 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사일을 쏴도 맞출 확률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 대기권 밖에서 맞히게 되면 안정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맞히기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고도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미사일을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정확하다는 거죠, 이게. 정확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고도 미사일로 가지고 한 번 요격을 해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하층 방어에서 그러니까 페이트리어 3 가지고 하층 방어에서 한 번 더 쏠 기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페이트리어 2, 페이트리어 3는 이거는 북한의 미사일을 맞추는데 시간이 1초, 2초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가진 시간이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1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준비 시간이 1초, 2초밖에 없습니다. 저는 2초라고 얘기한 건 많이 봐준 겁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뭐라 했냐면 1초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1초를 더 더했습니다. 2초밖에 없어요. 2초밖에 없는데 사드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40km에서 150km 이 구간의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0초에서 한 1분 정도 그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네. 탄도미사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완벽 방어하겠다 이렇게 아까도 저희가 그 관련 뉴스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완벽하게 가능할까요? 그거를 놓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네, 현재 북한이 그 이동식 발사대가 뭐 200개나 있다. 그래서 사드 1개 포대가 들어와도 총 48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발 전체를 다 맞출 수 없다. 그러니 필요 없다. 이런 주장도 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확률이 100%는 아닌 거 아니냐. 차라리 가서 북한하고 협상이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드가 이 대기권 밖에서는 거의 뭐 100% 확률을 가지고 맞추고 그렇습니까?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도 한 78% 확률을 가지고 맞춥니다. 첫 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쏘게 되면 4발을 연속 쏘게 되면 거의 뭐 100% 맞추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뭐랄까 신뢰도가 높죠. 그다음에 만약에 사드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하층 방어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층 방어 미사일로 또 한 번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층 방어 미사일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매2라 그래서 고도 한 50km 정도 고도에서 북한을 미사일을 맞출 수 있는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그렇죠. 순수 우수기에서 만들었는데 한 번 정도 성공했습니다. 한 번 쏴서 한 번 성공했는데 적어도 미사일을 우리가 실전 배치하려면 4회 이상 성공하고 성공 확률이 80%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 더 성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양산에서 실전 배치하려면 시간이 한 2, 3년 더 걸릴 겁니다. 어쨌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미국이 김정은을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 한미가 사드 배치 합의를 오늘 발표한 건데요.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속전속결의 의미는 뭘까요? 네. 북한이 북한이 선전포고도 하고 이런 주장을 했죠. 그건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벌써 금년 들어서 벌써 4번째 선전포고를 한다고 소리 했기 때문에 뭐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북한이 또 선전포고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갖다가 바로 인권 유린의 가장 최고의 그 책임자다라고 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미 의회에다 보고를 했고
앞으로 그러니까 김정은은 해외 여행도 좀 힘들어질 겁니다. 미국의 그 인권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재산도 앞으로 해외에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몰수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또 제재를 받게 되는데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의 부하 입장에서는 자기네 최고 지도자가 인권 침해 범으로 이렇게 지목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경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우발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북한이 1월 6일 날 수북단 실험을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물론 갑작스레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북한이 김정은한테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혹시 도발을 할까 해서 사드 배치 발표를 이 시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4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하던데 이 돈이 많이 들어서 쏘는 것도 쉬울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배치 비용 충당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4조라고 하는 것은 한 개 포대가 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4개 포대가 필요하다라고 하겠는데 그럼 4개 포대가 왜 필요하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가 200개가 있는데 사드 1개 포대가 48발입니다. 그러면 약 한 200발 정도가 있으려면 4개 포대가 있어야 된다고 4조 원 계산이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48발에 1조 개념인 거죠. 1조 그렇죠?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현재 4개 포대는 미국이 생각하지 않고 있고 미국이 가져오는 것은 이제 일단 1개 포대입니다. 1개 포대만. 1개 포대인데 1개 포대는 미국이 100% 자기네 돈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운영 비용도 100% 미국이 냅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부지와 부대 시설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부지를 조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지 구입비, 그다음에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접근 도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미군이 지급할 수 있는 무슨 막사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라든가 구입비는 전부 다 100% 미군이 내게 돼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은 우리 쪽에서 되고 이외의 비용은 이제 미국에서 부추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궁금해지는 게요. 네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일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장소에 대해서는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때 주한미군의 핵심 병참 기지가 몰려 있는 경북 칠곡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배치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사드가 너무 수도권에 가까이 있으면 그러니까 북한의 장사정포에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1조 원짜리 미사일하고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를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타격 대상이 되는 걸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휴전선에서 100km 이상 떨어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이제 화면에서 나오겠지만 한 4곳이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디가 좀 가장 좀 적합해 보이십니까? 제가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사드는 40km 이상만 맞추기 때문에 4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못 맞춥니다. 그럼 4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뭐 있느냐 하면은 300mm 방사포하고 그다음에 KN-52라고 해서 그거는 사거리가 130km입니다. 300mm 방사는 200km인데 이게 날아오는 고도가 3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드 못 맞춥니다. 고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드 만약에 사드가 300mm 방사포 사거리에 들게 되거나 아니면 KN-52 사거리에 들게 되면은 자기는 막을 수 없고 상대편한테 두르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휴전선에서 되게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것이 대개 휴전선에 30-40km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휴전선에서 170km 이내에는 사드가 있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현재 볼 때는 칠곡이 가장 적당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칠곡이 있으면 서울까지도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곡 정도가 좋다 생각하는데 좋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의 어떤 그런 대답을 보고 계신 칠곡 주민 여러분께서는 왜 이게 우리 지역이냐 반대하고 지금 엄청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하던데 이거를 님비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드가 전자파를 방출한다. 이게 건강에 치명적이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드는 지상에 있는 40km 이내에는 미사일은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각도가 5도 정도 하늘을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서부터 100m만 벗어나면은 인체에는 전혀 무해합니다. 전혀 무해하기 때문에 100m만 벗어나면 벌써 높이가 20m이거든요.
키가 20m가 넘는 사람한테는 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20m 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m만 넘으면 전혀 무효하고 더군다나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슈퍼 그린 파인 레이더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건 바닥에서부터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위의 거리가 한 520m 됩니다. 근데 이 사드는 100m만 벗어나면 전혀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보니까 아까도 저희가 뉴스로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뭐 해왔고요. 오늘도 역시나 발표가 난 이후에 아주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는데 저희가 첫 뉴스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한미 대사를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저희가 분명히 고려해야 될 외교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첫째, 현재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면서 주장하는 근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게 되면은 중국 내에 있는 자기네 군사 시설에 대해서 손바닥같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다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근거가 틀린 것이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우리가 운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사드 레이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진 배치용이 있고 종말 단계용이 있는데 아까 한미 양측에 발표에 근거한다면 종말 단계 레이더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종말 단계 레이더라는 것이 유효 탐지 거리가 6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까지 안 간다는 거죠. 안 가죠. 안 가고 그다음에 최대 탐지 거리를 해봤자 10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중국의 ICBM 기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각도가 12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칠곡에 놨다 아니면 뭐 원주에 놨다 하면은 120도면 거의 북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륙에서 미국을 향해 ICBM을 쏘거나 하는 거는 전혀 탐지가 안 되고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더군다나 또 사드는 사거리가 200km입니다. 사거리 200km고 고도 1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쏜 ICBM은 한반도 상공을 나를 때는 벌써 고도가 1000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탐지를 할 수 없다. 아니 맞출 수가 없죠. 맞출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그 논리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진 배치 레이더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의 얘기는 이제 중국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언젠가 할지 모르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우려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설득할 수밖에 없고. 현재 중국이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 한국 대사와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현재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또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을 초치해서 대사와 무관을 초치해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뜻을 전달해야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와 무관을 불러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해서 이 위협의 수위를 더 높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북한에서 굉장히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면서 강하게 나왔죠. 또 선전포고 소리를 하고 앞으로 북한의 전시 관련 법으로 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어떠한 외교적 협조도 않겠다라고 해서 외교적 단절을 얘기하는데 외교는 원래 관계가 없고 현재 유일한 채널이 있다는 것이 유엔 대표부에서 미국하고 북한의 유엔 대표부 대표들하고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거마저 끊겠다는 건데 뭐 그렇게 공갈 협박했죠. 별거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현재 미국에 대해서 공갈 협박할 수 있는 것은 다시 SLBM을 발사해서 능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든가 아니면 이제 5차 핵실험을 하든가 그다음에 또 ICBM을 다시 발사를 해서 미국을 이제 협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현재 미국을 협박하려면 그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큰 일을 저지르기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텐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미가 사드 배치를 합의함에 따라서 북미 관계는 뭐 더 좋아질 일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근데 오바마 행정부도 이제 대북 제재 리스트에 이제 막판에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올린 것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전략적 인내의 기조를 좀 유지해 왔는데 이 막판에 오바마 정부 막판에 이렇게 강경 모드로 나가는 거는
이 다음 정권에서도 이걸 이어가겠다는 어떤 의지인 건지 저희가 어떻게 좀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아마도 현재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에 의해서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 대북제재 강화법뿐만 아니고 북한에 대한 그 각종 무슨 테러 전국 뭐 제지적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든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든 북한에 대한 그 제재 압박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그럴까요? 있고요. 예. 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북한이 현재 하는 행태는 무스탄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괌 기지를 타격할 능력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2월 7일에 쐈던 장거리 미사일 가지고 미국의 워싱턴을 타격할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예. 근데 과거에 북한이 이런 그 대륙간 탄도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스탄 실패했을 때에 미국에 모집하고 이 대륙간 탄도를 성공하고 그다음에 무스탄을 성공했을 때 그 미국의 그 태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도 현재 과거의 그 정책하고 앞으로 미국의 정책은 대단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총력을 다해서 북한에 압박을 강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목을 계속 조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북한 붕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미국은 군사적으로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파괴할 능력이 있으나 우방국인 한국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예.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벌써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미국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아까도 이제 보십니까? 뭐 그 인권 차관보가 굉장히 그 연합뉴스 TV와 인터뷰에서 강하게 이게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진짜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계속해서 압박 카드를 이어갈까요? 현재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현재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 그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능력,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에 성실히 임하겠다 하면서도 나름대로 구멍을 많이 열어놨지 않습니까? 예. 현재 미국이 앞으로는 아마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기업이 북한과 자꾸 거래를 하면은 네. 인도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이 그걸 계속 하겠다고 하지만 그 중국 자체는 제재할 수는 없지만 사드 때문에도 중국이 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개연성이 좀 없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아까 네. 중국이 사드 문제 가지고 네. 강하게 나오면서 북한 제재에 대해서 빠져갈 구멍을 마련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가지고 중국의 개별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현재 미국이 만작거리는 것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나가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거든요. 이 뭐 액수가 공식적으로는 2, 3억 불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비공식으로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돈을 차단할 것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북한 내부에서 섬유 봉제를 해가지고 그걸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 내수 또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통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적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왜냐하면 사드 준비도 이제 더 해야 될 테고 그런 와중에서 어떤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도 좀 살펴봐야 될 테고요. 어떻게 좀 견지를 좀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사드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중국과의 문제는 장사의 문제고 네.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서는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고 네. 다만 중국이 자꾸 비합리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자꾸 우리에 대해서 뭐 보복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중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봉 전 국정원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